다음은 경기 구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대통령이 아닌 부총리 이름 뒤에 노믹스가 붙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붙인 것이 아니고 언론이 붙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언론에 부탁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박근혜 정부 20개월간의 경제 정책이 실패해서, 그러니까 근해노믹스가 실패해서 최경환 노믹스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최노믹스가 따로 있고 근해노믹스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경제 철학을 우리 강요들은 굳이 그렇게 붙여서 부르는 걸 보니까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1기 경제팀의 경제 정책과 2기 경제팀의 정책에 차이가 있습니까? 뭐 약간의 차이는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경제 활력을 더 불어넣자 하는 게 새 경제팀의 기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1기 팀은 실패한 것이죠. 그러면 활력을 못 넣었으니까? 실패했다기보다는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기 팀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 지난 경제팀의 정책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이도 뭐 100일 되어가지고는 성숙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 100일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가 지수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 넘어가던 것이 1900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성장률 전망이 0.4%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1000원대였는데 1070원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일시 조금 오르다가 다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이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금년에 아주 격동의 사건을 겪었고 또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요동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성부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단기 처방, 단기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다가 이미 그 약발이 떨어졌다, 이런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부총리가 취임하고 난데 떡잎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앞으로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나 무성한지 한번 볼까요? 총리,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얼마입니까? 우리 GDP의 한 35% 정도. 지금 약 500조 가까이 되고 있죠. 20조 정도예요. 올해 국가 부채 얼마나 증가합니까? 그 정확한 그러니까 수치는 작년 말까지는 500이 안 됐고 올해 국가 부채 증가분까지 포함하면 500이 넘어서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30대 중반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중기 재정 계획을 보니까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00조 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예, 5년 동안 200조가 늘어나면 30대 중반을 넘어서죠. 네, 그거는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국가 부채가 수치를 이렇게 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그에 대한 경제 사정에 대한 정확한 것은 좀 우리 부총리께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총리가 아셔야 됩니다. 대통령도 경제 잘 모르시잖아요. 부총리도 모르고 부총리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하고 좀 같이 공부를 하시죠, 이 시간에. 저는 국가 부채가 늘어난 이유를 지난 정부에 있었던 100조 규모의 부자 감세 이것과 4대강 사업, 해외 자원 개발, 방산 비리 등 이른바 4자강 혈세 낭비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거기만이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혈세 낭비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사가 없습니까? 우리 전략하는 모든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 4대강 사업, 방산 비리 여기에 대해서 조사할 의사 없습니까? 4대강 사업은 지금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방산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미국 광물 투자 부분도 감사원에서 필요한 부분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하는데 정부가 협조할 용이 있으시죠? 국정감사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네, 결정하면 협조할 용이 있으시죠? 결정하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부자 감세 철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당의 기획재정위원장께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법인 세율을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 감세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우리 세금이 오히려 그 소득이 높은 쪽에 더 많이 징수가 되는 쪽으로 세율이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재부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입이 아파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통계가 있는데 경제 성장률 예측이 다 틀린 그 통계를 가지고 단순 합산해서 부자들이 더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통계입니다. 세율 조정이 오히려 소득 높은 쪽이 더 훨씬 부담이 많이 가는 쪽으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자들의 세금이 늘어난 부분은 우리 야당이 그동안 정말 노력해서 민생 발목 잡는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정부가 한 겁니까 그게? 정부가 부자 세금 늘렸습니까? 그건 다 의사 합치가 되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이. 그런데 그러자 최경환 부총리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라는 걸 내놨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내용은 잘 아십니까? 투자, 배당, 입금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근로소득 증대세제 이 내용이 뭡니까? 배당이나 또 기업의 이윤을 근로자에게 많이 돌리도록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 개별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하시고요. 기업 소득 환류세제 이것도 내용 정확히는 잘 모르시죠? 네, 그럼 좀 우리 부총리께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로소득 증대세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 역시 과연 이것이 정말 사내 유보금을 쓰도록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부자 감세를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런 이 꼼수인지 이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맞춤형 슈퍼 부자 감세입니다. 자료로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상위 1%에게 배당소득의 72.14%가 가고 있습니다. 상위 10%를 보십시오. 상위 10%에게는 93.48%가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소수 부자들에게 가는 소득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계 소득 증대 패키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야말로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예, 그 질문을 제가 미리 받지를 못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우리 드렸습니다. 부총리께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대 패키지가 가계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입에는 꿀을 바르고 배에는 칼을 숨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자들에게 감세해주는 이런 거짓말 정책, 정말 이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총리, 왜 이런 정책이 나오나 봤더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정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이런 주로 사용자 단체들의 건의는 거의 절반 이상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노동계나 시민단체 의견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 대기업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법이니까 이렇게 엉뚱한 세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미리 받지 못해서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노동계나 시민단체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시겠습니까? 네,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 또 하나 문제가 담배세입니다. 총리는 담배세 이 부자들이 부담 많이 합니까? 서민들이 부담 많이 합니까? 그건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다 부담하니까 꼭 아니요, 부자도 씁니다 할 거예요. 여당에서 부자들이 더 많이 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뭐 그거는 어느 쪽이 더 부담이 큰지 하는 거는 제가 수치는 못 갖고 있습니다. 잠시 양해 바랍니다. 질문 중입니다만 소개드릴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앉은 자리에서 왼쪽 편에 4층 귀빈석에 네덜란드 빌렘 알렉산더 국왕 네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윤호중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금을 내는 양은 고소득층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담이라도 1분위의 경우,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경우는 실효세율이 1%에 달하고 또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그것이 0.11%, 그러니까 실제로 서민들이 더 부담을 많이 느끼는 세금이다라고 하는 게 기재부가 준 용역의 결과입니다. 총리 혹시 외부 불경제가 뭔지 아십니까? 외부 불경제. 그건 뭐 그 부작용에서 오는 치유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외부 불경제를 개선한다면서 정부는 개별 소비세 부과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주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사치품을 확대해서 이 패딩 잠바라든가 양복까지도 이 특수세를,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를 물겠다라는 용역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 타이어라든가 브레이크 패드 이거 마찬가지로 담배와 마찬가지로 서민이든 부자든 똑같이 사용하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까지
개별 소비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늘릴 것입니까? 세금을? 예, 담배세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흡연율이 가장 높고 또 담배값은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는 그런 점을 중시해 주시고 따라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개별 소비세를 결론이라는 점을 담배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은 다릅니다만 담배세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점은 그런 시각에서 제가 지금 인상을-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이런 데 대해서 개별 소비세 부과 계획이 있냐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총리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에게 부담 가는 품목에 대한 증세를 검토하면서 실제로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총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나 되죠? 1,000조가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까? 네. 위험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의 이 안이한 태도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자료를 보실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금 1,040조, 어떤 자료에는 1,242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OECD 주요 국가 중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5배 정도 높습니다. 대단히 심각하죠. 더군다나 우리 가계부채는 국민들의 상환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대출의 비율을 넣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160%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국가보다 30-40%, 심지어 60%까지 높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대출 비율은 127%였습니다. 이런데도 위험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가계 소득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을 해서 부채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계 소득 높이면서 배당 소득만 높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다음은 위험한 대출 구조입니다. 가계 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53.8%입니다. 그 중에 변동금리 대출, 혼합형 포함해서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리, 지난달 29일 미국이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했죠. 네. 미국이 언제부터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 중요한 변수를 모르고 계십니까? 그 언제 미국의 정책이 수립될지를 제가 어떻게 네, 총리로서의 상식 문제입니다. 미국 연준은 상당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상당 기간이 내년 상반기중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특히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자본이 좀 빠져나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네. 영향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그렇죠. 외국 자본이 유출되고 그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겠죠? 네, 뭐 그런 점이 네.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변동금리 대단히 심각합니다. 변동금리 96% 이상인데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부실 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3%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 자본 유출과 자산 가치 하락이 일어나면 역시 부실 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가계부채 위기가 오는 것이고 가계부채발 한국판
금융 위기가 오게 되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면 무엇을 심각하게 생각하신단 말입니까? 그건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가 답변 부총리가 알아서 하란 말입니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부총리가 모르면 총리가 알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총리가 그렇게 그걸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려면 원고를 주셔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아니 이 정도도 모르세요? 그럼 부총리에게 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일방적으로 그래 하지 마시고. 예. 예, 잠시 말씀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원고가 사전에 없어도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요. 또 윤호중 의원 좀 침착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리. 다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셋값이 다시 폭등하고 있죠. 뭐 폭등까지는 네, 10월 아니지만, 금리 인하 이후에 네.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4.05%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매매가 상승률 0.97%의 4.2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또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달 10월 30일 정부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시장에서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이런 대책 왜 발표하신 겁니까? 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을 물으라고요? 좀 많이 늘리고 그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부담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집값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 좀 그만해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호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내놨고 또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되지도 않았고 또 이것이 전월세값 안정 절대 이뤄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패 아닙니까? 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질문을 드리죠. 지금 박근혜 정부 성장 전략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관이 좀 얘기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니, 저는 경제 성장 정책이 없습니까? 제가 어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디 지금 미리 준비된 자료도 없이 어떻게 그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저는 아주 아니 상식적인 다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창조 경제 답도 하시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건 뭐 그거 답변 안 하십니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답을 드린 거고. 아니 머리에 안 들어 계십니까 그런 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질문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 뭐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무역 수지가 사상 최고고 수출 실적이 최고치였던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그러나 우리 경제 상황 나아지지 않습니다. 수출 경제를 도와준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지는 이런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출, 재벌 대기업 여기에 치중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안 나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은 골목 경제입니다. 수출 경제는 기업에게 맡기고 이제 정부는 골목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깝게 목숨을 끊은
우리 서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송파 세모녀 사건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국밥값을 놓고 생을 마감한 홀로 사는 어르신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바로 엊그제는 인천 남구에서 세 가족이 생활고로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죽어가는데 왜 골목 경제를 안 살립니까? 서비스 산업 육성한다 해놓고 의료 관광 산업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골목에서부터 서비스 산업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 전략입니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